요즘 그 방송가에서 이렇게 오래 하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늘 체감하고 있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100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이건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이 아니겠어요? 네, SBS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숙제 결과처럼 받아들여야 돼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방 좀 봐주십시오. 예, 훌륭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뭔가 양식을 많이 얻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첫 회 지강원 사건을 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아는 건 진짜 한 단면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8년으로 시작돼. 1988년 10월 16일 서울올림픽만큼이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야. TV에 생중계된 일이 있어. 그날은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어. 현장의 접근이 통제돼 있기 때문에 이들 인질들의 상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가자동에서 생중계가 된 거야. 인질극이. 권총을 든 남자와 이 총은 그 누구도 나에게 뺄 수가 없어. 겁에 질린 여자가 있어. 남자가 총을 쏘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알 것 같은데? 더 특이한 게 있어. 이 인질범이 경찰한테 요구를 하는데 너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선글라스를 낀 남자 지강원. 지강원 그 유명한 지강원 사건. 사건이야. 나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이 지강원 이분의 얼굴은 기억이 나. 그렇지, 기억이 나지. 너무 어렸다. 그래. 이 지강원도 지금 제 나이가 36이니까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린 나이. 그렇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동생인 거야. 그러니까요. 대학교 1, 2, 3학년 애들이야. 네. 나이로 따지면. 정말 아수라장이지.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경찰 1000명이 지금 둘렀어. 취재진 동네 주민 해가지고 이 동네가 마비될 정도. 그냥 사람들 머리로 다 빽빽해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난리통 속에서 그들은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냈어. 나는 시민이야. 나는 미래를 두고 과거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과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인이란 말이야. 너무 불만이 많어. 이게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인질극이 벌어지기 9일 전. 9일 전. 재밌다. 오빠 신나는 것 같아. 중부고속도로에 버스가 달려. 그 죄수 호송버스지. 미결수 25명을 태운 호송버스가 있었는데 그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 뭐 공주 교도소로 그러니까 이갑 중인 거지. 한 안성 부근쯤에 딱 왔을까 그때. 한 명이 일어나는 거야. 저 소변 좀 보고 싶습니다. 소변통을 가져다 건네는 순간에 지금이다! 그리고 죄수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버스 안에서. 아 진짜? 이 버스는 죄수들의 점령을 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 교도관 분들이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교도관 옷을 이 죄수들이 입고. 그 중에 13명은 그냥 안전한 감금을 택해. 그래서 그냥 그 차에 있어. 나머지 12명 그 안에 재소자 카드 그거를 막 박박 다 찢어. 그 신분 이제 확인 못해. 권총하고 실탄을 5발을 다 챙겨 탈출을 합니다. 감 중이던 미결수 등 죄수 12명이 서울로 올라와서 집단 탈출했습니다. 전국이 초비상사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근데 12명 중에 2명은 당일에 검거가 되고 또 그 중에 3명은 다시 돌아갔을 것 같아. 왜? 불안해서. 아니 불안해서 놀러 갔어. 룸서빙. 그렇게 어렵게 나와서 거기 가고 싶냐? 그리고 취한 상태에서 얘기한 거야.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칼을 탁 들이대면서 우리 탈출하고. 뉴스에서 봤지? 경찰에 신고했어.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이 들이닥쳐서 룸살령에서 이렇게 검거가 되고. 근데 이 3명이 잡혀감으로써 그 사장이 600만 원을 받게 돼. 포상금. 1인당 200만 원씩. 나머지 7명이 남았잖아. 그다음부터 보이지가 않는 거야.
전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병수배를 때리고 TV에서 사진 뭐 검문 검색 막 이렇게 됐는데도 며칠째 소식이 없는 거야. 3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탈주범들이 어젯밤에 우리 집에 묵고 갔어요. 집에, 일반 가정집에. 머물렀다가 갔다. 안암동에 가정집이야. 여기도 가정집인데 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그냥 들어온 거야. 이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서울이 발칵 뒤집혔겠지. 야, 일반 가정집에 탈주범들이 들어갔다더라. 28시간 만에 나왔다더라. 서울에서 일제히 다 같은 마음으로 이걸 열었대. 뭘 열었을까? 반상회. 그렇지. 딱 한 군데서만 반상회가 안 열려. 그때 반장님이 지방에 잠깐 출장을 가셔가지고 행당동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까? 하필 탈주범들이 행당동으로 간 거야. 하필. 현금 있는 거 다 내놔. 현금 4만 원. 아, 하필 또 서민 집에 들어간 거야. 근데 왜 하필 가정집에? 가정집을 갔을까? 근데 보통 경찰이나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할 때 범인을 잡기 위해 가는 곳이 기차를 타러 기차역에 간다던가 터미널에 간다던가 뒤에 있어야 되니까 숙박업소를 간다던가 얘 라인 마지막인데 먹고 놀자는 것처럼 뭐 유흥업소를 간다던가 여기는 못 찾겠다 하는 데가 가정집인 거야. 이거는 경찰이 상상도 못했던 선택이었던 거야. 인질 숙박극이 계속되고 있다. 대담한 인질 숙박의 속수무책. 더 과감해져. 대학병원이. 진짜? 이것도 패턴을 완전히 깨는. 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딱 승용차에 타려던 순간 탁 붙더니 옆구리에 칼을 딱 때리고. 이 남성분은 35살이셨대. 지금은 이제 예순이 훨씬 넘으셨지만 그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신대. 트렁크 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두세 명이 또 와가지고 칼을 이제 딱 대는 거 느껴지는 거지. 이 친구들이구나. 아저씨 집 어디요? 그래서 저기 문정동이다. 그건 왜 묻나 처음에는 했죠. 그러니까 아저씨 집으로 갑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 우리 집에 가면 가족들 나도 안 가. 근데 또 마침 그날이 우리 아내분과 6살, 4살짜리 두 아이가 있었어. 그 세 가족이 처가에 예.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다. 서울역에 마중 나가기로 했던 거야. 아내는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딜을 했대. 협상을 했대. 얼마나 있을 거냐? 뭐 2박 3일. 2박 3일 되면 바로 나와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 거야. 세 번째 집이 나왔어. 문정동이야. 정말 씩씩거리면서 아내분이 문을 열었대. 딱 들었는데 탈주범. 뉴스에서 보던 탈주범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 너무 무섭지 않니?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한 거야. 제약회사에 다니잖아. 딱 번쩍한 거야. 수면제. 그렇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수면제가 있었다. 수면제를 하나 내가지고 물에 딱 넣어봤다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좀 으스러지는데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맛을 봤다고. 맛 아주 석 이도 안 되겠다. 드라마랑 현실의 차이야. 근데 그러다가 정말 또 한 번의 기회가 와. 갑자기 지강원이 오더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결혼 반지를 용케 찾은 거야. 자, 이걸로 돈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전당포를 가지. 나가면 방법이 있겠다. 어떻게든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전당포 주인한테 할까? 왜 얘기를 못했을까? 지강원이 4살짜리 둘째 아들을 안고 있었어. 지강원이 머리를 쓴 거지. 집 주인하고 탈주범들하고 이제 술도 한잔해.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속 얘기를 많이 하잖아. 못할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가슴에 담아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부모 없는 집에서 자라서 홀대받고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게 된 이야기. 어렵게 이발소에 취직을 했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고 막 그 사회 냉대가 또 얼마나 심했겠어. 심했겠어.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술을 한잔 함으로써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 이 인질범들도 어떤 애환을 이 인질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지. 리더가 지강원. 지강원. 당시 35세. 탈주범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만 졸업을 한 거지. 의무교육이라 조금 내는 돈인데도 그걸 안 갖고 오면 안 내는데 일어나라 해서 또 때렸어, 선생님. 수치심을 맞아. 일으키는 말들을 했어. 그러니까 가난한 애들이 정말 상처받게 만들었어. 맞아. 덕질하고 뭐또 처벌받고 뭐 이렇게 반복되게 살았나 봐. 근데 이 사람도 꿈이 있었겠지. 모두 꿈은 있으니까. 꿈이 시인이었대. 나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시인이다. 행복한 거지가 되고 싶었던 낭만적인 염세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대. 탈주한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 대한민국의 비리는 파헤치고 죽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탈주범 주제에 뭔 무슨 비리를 파헤쳐. 비리를 차했어. 나름 이제 대의 명분을 찾은 것 같아 내 생각엔. 네. 그리고 연희궁으로 가려다가 경비가 심해서 그만뒀다. 타겟으로 삼은 게 연희궁이야. 전두환네 집으로 가겠다는 그치, 거잖아. 전두환의 집에 가겠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죄목으로 들어갔느냐. 공범 2명하고 7차례에 걸쳐서 현금이랑 승용차 등 556만 원 정도를 절도를 한 거야. 사이즈가 컸네. 사이즈 컸지. 당시 그냥 556만 이건 뭐 단순 원이면은 절도가 그치. 아니고. 그 사람의 형량은 7년 받았어. 보호 감호가 10년이 더 추가가 돼. 뭐 유해처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감옥 같은 데서 사는 거야 10년 동안 더. 그러니까 17년이야 합의. 17년이구나. 17년 사는 거야.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가 있으면 본형을 마친 뒤에 별도로 이 감호소라는 곳에 머물도록 하는 거야. 근데 이 보호 감호하고 연희궁이 무슨 관계가 보호감호 있나? 제도가 원래 없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만든 거야. 원래 만든 사람한테 간 거구나. 원래 없었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신군 전두환의 무리들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해. 국보위. 사부약 일소 특별 조치를 단행해 사부약 사범에 대한 일제 소탕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를 훔친 죄로 징역 3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뭐 명목도 좋아. 뭐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 나쁜 사람은 뭐 벌 받았으니까 더 벌 받아라고 했어. 근데 정작 이걸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 씨. 이게 리틀 전 정경환 씨. 이 사람은 시민인데 정장에 입고 출근하다가 정경환이 보이니까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뺨을 한 대 친 거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순시하고 업무 보고를 이 받았습니다. 형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온갖 정치 개입을 하고 이제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을 하면서 횡령한 돈이 재판에서 인정된 게 76억. 그 당시에 76억을 횡령하고 몇 년을 받았을 거야? 7년을 받아. 7년. 그리고 심지어 7년을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전경환은 법정을 나가면서 웃으면서 만족할 만한. 흔들면서 7년을 심지어 다 살지도 않고 3년 조금 더 살고 나서 또 석방이 됐대.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지강원의 556만 원 17년 그리고 76억 원 정경환 씨의 7년 그나마 3년 하고 가석방. 내가 내린 판결은 정치적 교부에 의해서 내린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이 말이 탄생을 하지.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아는 바로 그 말. 유전무죄. 무전 유죄.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아, 그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거 몰랐네. 그 말을 한 사람이구나. 그치. 탈주범들이 출연한 신촌 일대를 포위하고 검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탈주 7일째야. 지강원 일당이 경찰한테 발각돼. 그것도 신촌 한복판에서 발각된 거야. 이게 진짜 연희동으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신촌까지 갔네. 연희동으로 가는 게 아닐까. 어. 경찰이 수배 차량을 알고 이제 추격을 시작해. 이 6명이 어떻게 했겠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한 명은 그 자리에서 검거가 되고 한 명은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나머지 4명, 4명은 이제 인파 속으로 막 도망쳤어. 그런 상황에서 네 번째 집에 이제 이 탈주범들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네 번째 집에 그분이야. 신촌에서 나타났고 그중에 한 명 검거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도주 중이다. 자막이 이렇게 TV에 흘러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웃음내니까 그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우두두두두 소리 나서 누가 이렇게 오지? 그래서 봤더니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탈주범들은 언제 잡히나 이러고 있는데 두두두두 문을 열고 탈주범들이 들어온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22살의 여대생이셨대. 탈주범들이 이제 들이닥친 거지. 그때는 이제 70이 넘으셨던 아버지께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탈주범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건네신 한 말씀이 뭐였는지 알아? 밥은 먹었냐? 저희 어머니한테 빨리 밥부터 차려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가서 이제 고추장찌개 무슨 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니까 빨갛게 너무 급히 이제 맛있게 먹더라고요, 다들.
이러면서 이제 조금 마음들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신발 좀 벗어라. 그래서 사람 사는데도 신발은 벗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신발을 또 다 벗더라고요. 걸레를 주면서 빨리 닦으라고 그랬더니 다 걸레를 닦고. 저녁을 막 먹고 나니까 얼마나 좀 안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좀 전에는 막 쫓기고 막 탈죽을 그치. 벌이고 막 도망가고 막 하다가 이제 우리 엄마 집밥을 딱 먹고 이러니까 이제 안정이 되고 편안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여대생인 그분한테 농담처럼 이제 이렇게 물었대. 방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가씨 어떻게 좋은 게 제일 멋있어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육상에서 떨어져 주는 게 멋있어요. 총에 맞아 주는 게 좀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하면 탈주범들을 순순히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대. 기독교인이셔서 이런저런 구절을 이제 탈주범들한테 읽어주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지강원이 말을 걸어온 거야. 이 성경 구절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마음처럼 되게 해달라고 철판에서 둘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하니까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콧물이 막 땅에 떨어질 정도로 울고 그래서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집에서 진짜 의미심장한 1박 2일을 보내고 드디어 그 마지막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흐르던 국가자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 집에서는 빠져나가지를 못하지. 왜냐면 이날 새벽에 그 집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 그 신고를 받은 즉시 테러 특공대 경찰 1000명이 그 집을 둘러쌌다. 그러니까 8박 9일 동안 경찰은 얼마나 안달이 났겠어. 제발 나타나라 나타나라 하는데 드디어 여기서 나타난 거야.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인지를 해치겠다고 위협해. 가은아 견디 마라. 강수야? 아줌마 말 좀 들어줘, 주판이. 강수야. 엄마 데리고 놀라 됐잖아, 강수야. 좀 말 들어줘. 지강원 일당은 진짜 무시무시한 인질범이었지만 담 밖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대. 총을 겨누면서도 귓속말로는 미안하다. 정말 이럴 생각이 없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강원이 요구를 해. 승합차 한 대를 보내달라. 승합차 보내주면 인질 풀어주고 조용한 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짓겠다. 잠시 후에 이제 대문이 열리고 이 인질범 중에 한 명 강 씨가 나와. 지강원이 이제 차를 준비했는지 확인해 보고 가라. 차가 없어. 차를 준비를 안 해줬어. 그래서 에이 속았네 이러고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이 인질극의 현장에서는 벗어나라. 그렇지. 넌 나갔으니까 나간 김에 살아라. 지강원이 35살이었고 강 씨가 21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지강원 입장에서.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지강원의 총을 빼앗아서 한 발씩 이제 겨눈 거지. 체념만 지강원이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카세테이프를 동네 인근에 사가지고 넣어주고. 진짜? 이건 이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자기 머리에 총을 탁 이렇게 켜놔. 죽겠다 내가. 죽겠어. 간다가. 못 찔렀어. 지금 못 찔렀어. 서서히 죽는구나. 거기는 유리를 집어들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 근데 그 순간에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쳐서 지강원한테 총 2발을 발사.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12시 20분 지강원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병원 구급차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다른 탈주범이 경찰에 검거돼서 경찰 보송차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을 해. 이 북가자동 인질범 이 4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 그 강 씨. 선고 공판에서 이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7년이 됐어. 보통 15년 구형하면 뭐 12년 선고 받거나 그렇지. 10년을 선고받는데 7년을 선고받은 거야. 형이 확 줄었잖아. 인질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줬어. 5집 중에 3집에서 탄원서를 낸 거야. 이 강 씨를 위해서. 이 당시에 탄원서 원본을 우리가 카피를 해서 평범하고 단란한 우리 가정에 10월 11일의 새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알고 있는 교도소 탈주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겁을 먹었지만 이들의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식사도 커피도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한 이들 모두는 마땅히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들에게서 나쁜 범죄자의 냄새가 아닌 인간다운 눈빛을 읽었고 후회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통풍이 안 되는 집안에서 담배 연기와 알 수 없는 답답함으로 이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이들은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신세 많이 지고 간다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맨 나중에 남은 지강원과 강 두 사람은 우리 식구에게 자기들이 떠나면 곧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들이 가고 난 후 솔직히 우리 4 식구 모두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는 미웠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이 탄원서를 읽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희망의 빛을 벗삼아 세상에 좋은 등대지기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아무도 안 들어줬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인생이 좀 가련하기도 하고 최후를 알기 때문에 최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서로 막 이런 감정의 동화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5집이나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렇지. 집주인분들이 또 이렇게 잘 좀 누그러뜨리게 잘 해주신 건 아닌가. 1988년도 이 한 해 진짜 너무 공사다망한 한 해였던 거지. 올림픽으로 막 뭔가 막 축제처럼 했지만 이런 서민의 아픔에 뭐 사건도 있었던 거고 일도 많았던 거고. 유명한 경제지잖아. 여기에도 그 말이 나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스. 여기 실렸어요? 그 예,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실렸어. 어찌 보면 이게 뭐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말일 수도 있어. 이게 그때 88년도에 나왔던 유행어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짜 오빠가 딴 건 다 몰라도 그 말은 알잖아. 왜 그 말이 아직까지 회자되는지. 그 말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맞아. 유전 결혼, 무전 비혼.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치. 유전 취업, 무전 실업. 돈 있고 뭐 연줄 있고 뭐 하면 뭐 어디 뭐 막 취업도 막 하고. 유전 면제, 무전 입대. 아 군대.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이제 하나도 안 웃긴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 거지. 내 기억 속에 그냥 한 장의 스틸? 예. 흉악범이 저지른 인질극. 알지 못했던 풀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 깊이를 알고 나면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영웅이 되거나 이런 걸 원치는 않아. 맞아. 영웅은 아니지. 영웅은 아니야. 절대 영웅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아무것도 사람들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지.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였으면 좋겠다. 죄면 죄, 아니면 아닌 거. 맞아. 그냥 무죄, 그냥 유죄. 이렇게 두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 말을 근현대사 역사책에서만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듯이. 칼 바로 팔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응답하세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실종? 누구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못해요. 이게 30년이 지나면 비밀이 해제가 되니까 2명이 이상한데. 와 설마.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모든 게 비밀이었고 좀 속성으로 좀 이루어진 건 있죠. 마침내 폭파범의 이름이 밝혀진 순간이야. 수많은 동지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2년 동안 끌고 왔고 그 노력을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는 걸 확인을 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딱 그때 드셔야지 영양가도 제일 많고 가장 맛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이 음식을 공급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음식을 반드시 제때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 최동원 선수가 저는 정말 전설적인 선수로만 기억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그 삶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됩니다. 네. 때는 1975년 가을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운동장. 관중들의 함성이 엄청나. 지금 구장에 26,000 관중석이 꽉 차 있어. 그날 이 서울운동장에 모인 모든 관중들은 다들 한 선수만을 지켜보고 있었어. 야, 누굴까? 바로 경남고등학교 2학년 수수야. 무쇠팔, 강철 어깨, 삼진 제조기, 경남고 폭주기관차. 이제 누군지 알겠어? 저는 아예 감이 안 잡히는데요. 2명 정도로 좁혀지거든? 일단 힌트를 좀 줘볼게. 아, 최동원 선수. (1977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국가대표로 발탁. 한국의 오늘 선발 투수로서는 이제 최동원이 1학년이. 국가대표. 또 태극마크를 달자마자 바로 우승컵! 야구 대회에서 강원 미국과 일본 등을 물리치고 우승한 우리나라 대표 야구. 한국 야구 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이야. 이야! 강철 어깨는 세계 무대에서도 통했어. 자, 그렇다면 최동원의 주 무기는 뭐였을까? 직구. 빠른 공 아니야? 그렇지. 일단 공이 구속이 엄청 빨라. 사실 70년대에는 스피드그라는 것이 우리 국내는 이 보급이 잘 안 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수권대 할 때 이제 그때 동원이가 152kg, 151kg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150 지금 들어도 빠른데 그 시절에. 그러던 어느 날 게임을 마치고 최동원 선수가 경기장을 나서는데 양복 입은 신사들이 불러. 헬로 초이. 해외에서 스카우트 왔나 보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담당. 우와. 어느 팀이냐면 놀라지 마. 바로 설마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선수. 그래, 지금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잖아. 그 당시에 최동원 선수를 영입하고 싶대.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메이저리거 1호 누구야? 박찬호. 박찬호? 찬호 파. 그 무슨 뜻이야? 못 간 거야? 최동원은 그때 메이저리그에 못 갔다는 얘기지? 왜일까? 바로 이것 때문이야.
우리나라에도 직업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야, 뭔지 알겠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첫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다? 아까 봤지? 전두환. 그 3년 전인 1979년 12.12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진압을 했어. 그리고 그 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잖아. 민심이 어땠겠어? 안 좋았겠죠. 엄청. 네, 최악이었지. 권력을 잡았지만 민심은 최악인 상태야.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이런 대책을 마련했어. 이름하야 3S 정책. S가 어떤 단어의 머리 글자인지 맞춰봐. 스크린. 맞아. 어휴. 두 번째 S는 뭘까? 두 번째, 이건 좀 짧네. 좀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섹스? 섹스. 맞았어. 야간 통행 금지도 풀었어. 그 정치 쪽에 관심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와,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S가 나오는 거지? 뭐라고? 스포츠. 운동 경기만큼 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게 없잖아.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유치에도 뛰어들고 프로야구도 만들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당시에 프로야구 6개 구단이 만들어진 거야. 각하의 뜻이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슈퍼스타. 스타급 선수다. 스타 플레이어. 그게 누구? 최동원. 이런 상황이니까 순순히 메이저리그에 가게 놔뒀겠어? 무조건 막았겠네요. 안 놔두지. 절대 못 보내지. 자, 결국 최동원은 어디에 입단한다? 롯데. 고향. 부산이 연고지인 롯데자이언츠. 최동원은 모두의 예상대로 롯데자이언츠의 간판 투수가 됐어. 그리고 대망의 1984년 최동원의 롯데자이언츠는 꿈의 무대에 올랐어. 바로 한국 시리즈. 그 해 최강팀을 가리는 경기야. 상대는 삼성 라이온즈. 근데 롯데 팬들은 기쁘지만은 않았어. 왜냐? 객관적인 전력상 이길 수 없는 상대였거든. 아, 삼성이 더 강했구나. 최동원 선수가 있는데도 더 강했구나. 삼성이 한참이요. 한참. 우리가 그 당시에 페니트 레이스에 뭐 12번을 한다 이라면 아마 한두 번 이겼을까? 그거 10번을 다 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대가 안 됐어요. 저도 선수들 보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서울은 가야 되지 않느냐. 서울을 가요? 한국 시리즈가요. 대구서 2연전, 부산서 2연전, 5, 6, 7차전은 서울서예요. 4승을 해야 우승하니까요. 한 번 이기면 서울까지는 가잖아요. 와, 스스로도 우승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네. 그렇지. 드디어 운명의 7차전. 이렇게 가까운 그 피칭, 놀라운 피칭을 보인 최동원 선수 아니겠어요? 롯데의 우승은 최동원의 어깨에 달려있어. (7회) 초 롯데의 공격이 시작됐어. 타자들이 신들린 듯이 방망이를 휘두르기 시작해.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그렇지. 반습니다. 자이언츠. 연이어 안타를 쳐내면서 점수는 3대4. 턱밑까지 추격했어. 자, 이럴 때 생각나는 명언이 있잖아.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8회 초에
롯데 공격이 시작됐어. 원아웃 주자 1, 3루 상황이야. 득점권이네. 그렇지. 최소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네. 1, 3루. 타석에 유두열 선수. 야. 알지? 알지. 유두열 5번 타자. 초구 볼. 두 번째 스트라이크.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선고. 왜? 스리랑? 네 번째 선고. 홈런. 와우. 야. 스리런이네. 홈런이야. 홈런! 스리런! 역전 스리런 홈런이야. 점수는 6대4.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었어. 행운의 여신이 롯데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마무리만 잘하면. 막기만 하면 돼. 드디어 운명의 9회 말. 투아웃, 주자는 3루. 힘차게 와인드업 하면서 이를 악물고 마지막 공을 뿌렸어. 어떻게 됐을까? 삼진. 스트라이크였으면 좋겠다.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뭐야, 스윙이야? 들어가웃입니다. 들어가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챔피언. 배트가 돌아갔잖아. 아, 이걸 이기는구나. 들어가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챔피언 롯데 자이언츠. 롯데가 6대4로 승리를 가졌습니다. 들어가웃. 한국 시리즈 7경기 중에 5경기에 나와서 4번을 완투를 하고 혼자서 4승을 했어. 이야, 이건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이야. 이후에도 최동원은 특급 에이스답게 매년 2자리 승수를 올리면서 최고의 선수로 명성을 떨쳤어. 자, 네가 최동원이야.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 이제 뭘 할래? 와, 감도 안 와. 다시 메이저리그? 도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자, 과연 최동원의 선택은 뭐였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해줄게.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최동원의 이야기야. 88 서울 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던 그날. 여보세요. 이따 올게지? 그래.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온나. 최동원이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있어.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무슨 비밀 접선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곤 서둘러서 대전의 한 호텔로 향했어.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건가?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뭔가 프로야구를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다 모이라고 했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선수들한테 직접 들어볼게요. 뭐 대전에 그 호텔 거기에서 집합이란다. 그때 이제 게임 다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각 팀의 선수들이 모였지.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노 싶더라고. 선수 협의회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이게 보호가 되겠구나. 진짜 운동하기도 바빴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또 발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비밀 모임의 정체는 바로 프로야구 선수회 창립 총회였어. 그래, 몇몇 선수들은 스타 소리 들으면서 연봉도 뭐 아주 높게 책정이 되고 계약금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몇몇 선수들을 빼고 뒤에 프로야구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사실 많습니다. 야구란 건 단체 운동입니다. 드가웃에 있고 2군에 있는 선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 이름 석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의 연봉이 어떻게 되냐? 말도 못합니다. 연봉 하한선도 올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연금 제도도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선수회를 만든 거야. 그것이 나가 아니고 사실 우리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수회가 결성된 직후 구단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당장 그만해라. 이런 대답을 내놨어. 너무 싫어했을 것 같은데. 선수회 대의원 총회에 참가한 선수와는 재계약하지 않는다. 회비를 납부한 선수와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선수회와 관련해 타 구단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선수를 받아들인 구단과는 경기를 갖지 않는다. 선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거네요. 예상보다 거부감이 엄청나. 각서까지 받아냈어. 악착같이 막았구나. 그렇지. 선수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 못 버텼겠죠. 결국 선수회는 해체되고 말았어.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최동원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 안녕하십니까, 최동원 선수. 저 꼬꼬무일보 기자입니다. 아이고 막 이 새벽에 뭔 일입니까? 삼성으로 간다는 거 사실입니까? 예? 그 뭔 소리입니까 그게? 잠이 확 깼어. 완전 금시초문이었거든. 곧바로 구단 사무실로 달려갔더니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어. 최동원 선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삼성하고도 얘기 끝냈습니다. 너무 황당했겠는데요. 이건 뭐 말이 좋아서 트레이드지 사실상 방출인 거야. 그 이유 짐작이 되지. 선수협의회. 일단 구단 측은 이렇게 설명했어. 팀 분위기 쇄신 차원이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 최동원은 결국 고향팀을 떠났어. 이젠 롯데 최동원이 아니라 삼성의 최동원이야. 비록 유니폼은 달라졌지만 다시 마운드에 서서 씩씩하게 공을 던졌어.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강철 어깨는 아니었대. 5번 타자 김한근. 자, 우익수 방면에 안타입니다. 송곳처럼 꽂히던 강속구는 힘을 잃었고 폭포수 커브는 예리함이 사라졌어. 그렇게 1990년 가을에 최동원은 조용히 마운드를 내려왔어. 최동원이 운동장에 다시 나타난 건 15년이 지난 2005년이야. 이번엔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레전드 투수답게 특급 에이스를 키웠어. 누구였을까? 그 후에는 누구야? 괴물 투수 류현진. 최동원 코치가 정말 자기가 던지는 것처럼 히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최동원 코치는 한화의 2군 감독이 돼서 후배들을 가르쳤어. 하지만 오래 하진 못했어. 알고 보니까 암이었어. 대장암. 최동원을 아는 사람들은 승부사답게 암과 싸워서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리고 3년 만에 유니폼을 입고 다시 경기장에 나타났어. 아이고 너무 많으셨다. 사실 그날 병세가 꽤 심각해서 경기장에 나가는 걸 병원에서도 말렸었어. 근데 최동원이 고집을 부렸대. 야구 유니폼이 입고 싶어서. 두 달 후 2011년 가을에 우리 곁을 떠났어. 그의 나이 53살.
최동원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쯤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 그때 기자한테 불쑥 이런 질문을 했대. 박 기자, 내가 그 선수 시절에 그라운드에서 뭘 쫓아다녔는지 압니까? 글쎄요. 공 아닙니까? 그의 답은 뭐였을까? 뭐였어요? 내가 쫓아다녔던 건 공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가 쫓은 건 하얀 야구공이 아니라 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별은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되어줘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이 최동원이란 이름 석자가 빛나는 별이 아니라 젊었을 때 나처럼 별을 쫓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그런 별이 되고 싶어요. 칼 바로 팔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응답하세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실종? 누구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못해요. 이게 30년이 지나면 비밀이 해제가 되니까 2명이 이상한데. 와, 설마. 아, 이게 뭔 말이야? 왜? 모든 게 비밀이었고 좀 속성으로 좀 이루어진 건 있죠. 마침내 폭파범의 이름이 밝혀진 순간이야. 내가 과연 이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대신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인가? 좀 자격이 있나?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전히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면서도 계속 또 부끄러운 생각도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랜드 참사.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참사가 앞으로는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1999년 6월 28일이야. 7살 세라는 완전히 들떠 있었어. 세라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다음날 여름 캠프를 가기로 했거든. 그것도 1박 2일로. 세라 얼마나 신이 났겠어. 세라는 한 달 전부터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세라 아빠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게. 처음 가는 캠프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가면은 이제 뭐 바다도 볼 거고 하면서 많이 들떠 있었어요. 그때요 이제. 자, 이 아이가 바로 세라야. 너무 귀엽다. 어떡해. 끼가 많게 생겼네. 준비물이랑 간식도 혼자서 착착착착 챙기고. 제일 좋아하는 세일러문 잠옷도 챙겼어. 자, 다음 날 아침. 우리 세라 재밌게 잘 놀다 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드디어 버스가 부 출발해. 세라 아빠도 회사로 출근을 했지. 평소와는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이 시간에 누구지? 전화를 받았지. 받았더니 처제야. 목소리가 엄청 다급해. 형부, 지금 빨리 텔레비전 좀 켜봐요. 텔레비전 왜? 빨리 켜봐요, 빨리.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해, 처제가. 바로 TV를 켰지.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부터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서 파마는 성난 노도처럼 걷잡을 수 없이 옮겨붙은 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시랜드 수련원. 시랜드 수련원? 세라가 간 바로 그곳이야.
C랜드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세라가 다니던 소망 유치원을 포함해서 총 550명이었어. 대부분 유치원, 학원에서 온 어린 꼬마들이야. 세라 같은. 자, 그럼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바로 이게 C랜드를 그대로 복원한 모형이야. 이렇게 가운데에 긴 복도가 있어. 그리고 양쪽으로 방이 13개씩 총 26개. 한 방에 15에서 20명씩 아이들이 배정이 됐어. 그리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여기 그쪽에 하나 있지? 네. 양쪽 끝에 하나씩. 그날 아이들이 방에 들어온 건 밤 9시쯤이었어. 아이들은 머리를 대자마자 바로 기절했어. 왜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낮부터 얼마나 신나게 놀았겠어. 이날만 벼르고 별렀는데. 내내 수영했지, 갯벌 들어가 놀았지, 밤에는 또 캠프파이어에다가 장기자랑까지 했으니까. 다들 골아 떨어지고 선생님들도 애들 옆에서 잠을 청했어. 어느덧 새벽 1시야.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3층에 있던 송영규 관장님이야. 태권도 관장님. 그날 저녁에 사전 답사차 이 C랜드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대. 방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형광등 주위에 하얀 연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복도를 쭉 보니까 3층 복도 전체에 연기가 자욱한 거야. 본능적으로 직감했지. 야, 이거 불이다. 다행히 바로 옆에 화재 경보기가 있어. 눌렀지? 근데 뭐야 이거? 안 울려? 작동 안 해. 무서워. 일단 급하게 외쳤어.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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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뛰들어오면서 내가 우선들 보고 불났다고 좌우측에 있는 막 문을 두드렸어요, 이리. 누가 신고했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일부러 전화하고 애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데 그치? 다들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려. 한 방에 15명이니까 어떡해. 다 깨워야 돼 지금. 그날 거기 있던 사람이 총 몇 명이라고 했지? 550명? 맞아. 거기서 애들만 500명. 미치겠다. 그 와중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져. 연기? 정전이 된 거야. 어머! 불은 점점 커지지. 앞은 하나도 안 보이지. 선생님들은 애들 이름 막 부르면서 소리 지르고 아이들은 막 무서워서 울고,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다 아비규환. 그 사이에 이 송 관장은 3층에서 불길이 시작된 곳을 찾고 있었어. 어디서 불이 났는지를 찾아야 빨리 불을 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송 관장이 뛰어다니면서 문을 열기 시작해. 304호, 303호, 302호, 301호. 바로 그 방이야. 301호. 문을 열자마자 불이 확 밀어닥치고 시커먼 연기가 막 쏟아져 나와. 바로 소화기를 집어들었어. 안전핀 뽑고 손잡이를 딱 눌렀는데 작동을 하네. 작동을 하네. 바로 그 순간 무슨 소리가 들려. 바로 옆방 302호에서 소리가 나. 아이가 이제 우는 소리가 제가 들었거든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이제 막 깨우고 못 일어난 아이들은 이제 안고 두 팔이 뛰고 집사람이 물수건을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그걸 입에 물고 막으면서 다시 풀 뺐다가 소리 지르고 다시 했다가 영웅이시다. 다른 어른들도 합세해서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지. 아이들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302호 아이들은 모두 구조가 됐어. 정말 다행이지. 마지막 아이를 안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 뒤쪽에서 이 바깥쪽에서 전선이 터진 거야. 그리고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어. 처음 불을 발견한 지 불과 20분 만에? 20분 만에 이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어. 곧이어서 소방차들이 줄줄이 도착은 했어. 근데 소방차가 도착을 했을 땐 이미 이 건물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야.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화재 진압이 완료됐어. 곧바로 수색 작업이 시작이 됐지. 자,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레 건물 안으로 진입했어. 절반쯤 지나서 223호 앞에 도착했어. 출입문 근처에 뭐가 보이는 것 같은 거야.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시신이야. 몸이 조그만 걸 보니까 애 같아. 223호에 배정된 건 부천의 한 유치원이었어. 원생 74명 중에 구조되지 못한 아이가 딱 1명 있었어. 바로 6살 혜지. 혜지? 응. 그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 아휴. 혜지 말고는 더 이상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3층이야. 불이 시작된 곳이라 상황이 훨씬 심각해. 예상대로 사체가 연이어서 발견됐어. 자, 소방대원들이 301호에 들어섰어. 자, 여기가 301호야. 창문 아래쪽에 뭔가가 잔뜩 모여 있어. 다 불에 탄 시신들. 301호엔 소망 유치원이 배정되어 있었어. 그 중에서도 7살 햇님반 아이들. 기억하지? 세라. 세란의 반이었어. 사망자 명단이 뉴스 속보로 발표됐어.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301호에 투숙하고 있던 소망 유치원생 세라 이름도 거기에 들어 있었어. 세라 아빠는 그 TV를 보고 계셨대. 거기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세라 이름이 딱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그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아이가 제발 그냥 다쳤어도 살아만 있어라. 제발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다. 제발. 근데 국과수에서 부모들을 말려. 보지 말라고. 너무 끔찍한 훼손이 너무 심하게 돼서 부모님이어도 알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못 볼 것 같은데 보면 알아볼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해. 보고 나면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니면 우리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보게 됐죠. 세라 아빠는 단번에 세라를 알아보셨대.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한 사체의 다리 쪽에 세일러문 이게 너무 미안하다. 말하기가 너무 미안.
301호에서 사망한 사람은 세라를 포함해서 18명이야. 모두 소망 유치원, 햇님반 친구들이야. 이게 그날 301호에 있던 아이들 사진이야. 너무 천사 같지? 얼마나 뜨거웠을까. 근데 혹시 이쯤에서 뭐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301호에서 발견된 시신 중에 어른은 없었어. 단 한 명도 없었어. 인솔자 어디 갔어? 근데 왜 301호엔 선생님이 없었을까? 그 불이 났을 당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희 314호에 314호에 계셨어요? 선생님 네 분하고 저희 기사 아저씨하고 사진 아저씨하고 선생님도 협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314호는 어디냐? 바로 여기야. 근데 불이 나는 걸 몰랐다고요? 그렇지. 바로 맞은편 방인데 어떻게 불이 나는 걸 모를 수가 있지? 그 회의하느라 불이 난 걸 몰랐대. 뒤늦게 알았을 땐 불길이 너무 세서 구조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어. 정말로 314호에서 회의한 게 맞냐고. 회의가 아니라 회식을 회식을 했대. 사실 뭐 회식은 할 수도 있잖아. 자, 근데 더 충격적인 증언이 있어. 불이 났을 때 3층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잖아.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달랐어. 314호에서 누가 나오는 걸 아무도 못 봤어. 어디 있었어요? 건물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수련한 건물에 없었을 수도 있고 아예 밖에 나가서 회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어. CCTV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그날 아이들 곁에 선생님은 없었어.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자, 이제 다음 질문을 할 차례야. 그날 불이 왜 났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번졌느냐. 자, 국가수에서 현장 감식 들어갔어. 그리고 단 이틀 만에. 결과가 이틀 만에 나온 거야. 이 정도 규모의 화재라면 꽤 걸릴 법도 한데. 화재 원인이 뭐냐? 모기향. 이 모기향이 원인이 돼서 이 큰 건물 하나를 모기향 끝에 뭐 휴지나 옷가지 이런 게 닿으면서 불로 번졌을 거라는 거야. 마치 그 담뱃불처럼. 하지만 유족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 아니, 이 모기향 때문에 이렇게 큰 불이 난다고? 건물 전체를 태울 정도니까. 유족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불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쳐서 보니까는 출입구 쪽에 팍거리면서 이게 불이 번져가더라고요. 칙 하면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 위에서 불이 튄 걸 보니까 정기적인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전이나 합선 때문에 불이 난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잖아.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누전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고 다음 날부터 바로 모기향이라고 했고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랍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유족들은 다들 할 말을 잃었어. 사진을 한 장 보여줄게. 불이 나기 전과 후. 수련원 건물의 사진이야. 전과 후. 이게 뭐야? 이 3층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지? 이게 뭐야? 1층하고 다르지?
뭐야 이거?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요. 컨테이너를 그냥 이렇게 쌓아 올린 거야? 2, 3층은 전부 컨테이너 덤이야. 잠시 쓰는 임시 설치물이야. 보통 뭐 공사장에서는 사무실이나 창고의 용도로 쓰잖아. 네. 엄마들은 나갈 거예요. 네, 엄마들은 나갈 거니까 가져가. 이게 누구 머리카락이래 이게. 수걸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이거 왜? 앞에 있어가지고 시랜드 수련 원장 박 씨는 사건 직후 바로 구속이 됐어. 경찰이 물었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렸냐? 돈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느냐? 시랜드 원장 박 씨는 5년형에 벌금 500만 원. 5년이요? 뭐? 소망유치원 원장 2년 6개월. 햇님반 선생님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3명의 목숨이? 앗아갔는데? 너무 힘들게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낙골당도 답답하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더욱더 깨끗하고 환한 데서 살 수 있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어른들이 한 번만 더 모든 일을 할 때 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칼 바로 팔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응답하세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실종? 누구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못 해요. 이게 30년이 지나면 비밀이 해제가 되니까 2명이 이상한데. 아 설마. 이게 뭔 말이야? 왜? 모든 게 비밀이었고 좀 속성으로 좀 이루어진 건 있죠. 마침내 폭파범의 이름이 밝혀진 순간이야.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00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잊고 있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저희에게 알려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 평생 함께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저도 시청자로서 계속 바라보고 가끔 또 놀러 와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기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꼬꼬무가 벌써 100회라고 합니다. 제가 첫 게스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꼬무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앞으로도 200회, 300회 길게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와, 꼬꼬무 벌써 100회째라고요? 야, 제가 1회 때 그 형제복지원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정주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00회, 200회 꾸준하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은입니다. 꼬꼬무 100회 기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의 진정한 팬인데 영원히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100회를 맞이한 꼬꼬무를 축하드리면서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회 축하합니다.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목요일 밤 10시 20분. 목요일 밤 10시 20분. 목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됩니다. 꼬꼬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